네, 다음 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와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말이 있다. 처음에는 파도만 보이지만 꾸준히 느끼다 보면 바람이 파도를 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오동잎이 한 잎 떨어지는 것을 보고도 가을이 왔음을 느낄 수 있다. 자, 이 통찰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런 통찰력을 가지려면 어떤 연습을 하고 어떤 훈련을 해야 될까요? 뭐 제가 통찰이나 아니면은 뭐 심리 훈련을 하는 전문가가 아니기 네, 때문에 당연히 뭐 그러시죠. 그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네네. 왜 통찰을 생각하게 되느냐 그거부터 한번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아, 네네. 어떤 뭐 조직을 다룬다든가 비즈니스를 함에 있어 갖고 너무 그 지금 눈앞에 보이는 어떤 것 아니면은 보이는 자체로만 집중하다 보면은 그 본질에 대해서 잊어버릴 때가 많거든요. 네네. 착각을 하는 거죠. 네. 그냥 스크린 뒤에 감춰진 진실을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통찰이라는 말 뒤에는 반드시 본질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아, 그래서 뭐 제가 뭐 통찰이니 본질이니 하는 부분을 뭐 철학자도 아닌데 네.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이렇게 좀 감히 그 주제로 삼기에는 좀 무거운 주제 같지만은 네. 비즈니스 측면만 이야기를 네, 하면은 네, 네. 사업을 할 때 뭐 이 물건이 잘 팔린다, 저 물건이 잘 팔리고 이게 인기가 있다 없다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은 그냥 단순하게 포장이 잘 되고 뭐 이런 부분만 생각하지만 상대방이 왜 이걸로 마음이 움직이는가, 왜 이 물건이 비싼데도 사는가, 값이 사고 저렴하고 내가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하고 노력했는데도 왜 안 팔릴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껍데기만 보면은 절대 본질을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좀 그 거리를 두고 본다든지 네. 이런 어떤 통찰력이 필요한데 지금 이제 뭐 윤 작가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어떻게 하면 통찰력을 기르느냐 본질을 보는 방법 네네. 그게 대해서 잠깐 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네. 일단 어떤 본질을 보려면 우리는 시계 같은 경우에 분해를 해보잖아요. 그렇죠. 분해를 해보죠. 하나하나 뜯어보잖아. 네네. 뜯어보면은 시계 바늘이 있고 거기 동력이 어떻게 뭐 이렇게 테이프가 감겨갖고 결국은 옛날 시계로 이야기하면은 테이프가 감겨갖고 그게 이제 그 시분초로 이렇게 나눠갖고 그 초가 60초가 흘러갖고 일분이 되겠죠. 예. 일이 한 개 돌아가고 이런 식의 그렇죠. 구조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 예. 따지고 보면 별거 아니잖아요. 제가 이제 컴퓨터를 전공했는데 컴퓨터도 보면 사실 지금 복잡하게 뭐 알파고니 해서 지금 엄청난 어떤 진전을 이루고 있지만 실제로 따지고 보면은 그냥 0 아니면 1이잖아요. 두 개를 조합해서 이렇게 복잡하고 멋있는 걸 만들었다고 생각되지만 실제 대단하다. 따지고 보면은 그냥 0 아니면 1이잖아요. 그렇죠. 사람도 따지고 보면은 뭐 이렇게 뭐 윤 작가님처럼 이렇게 멋있는 분이 있지만 제가요? 따지고 보면은 물 80% 20% 탄수화물이잖아. 그렇잖아요. 좀 너무 허무한 얘기 같은가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이제 뭐 이걸 뭐 이어가기에는 좀 뭐 이야기가 길어지겠지만 어쨌든 뭐 어떤 상황을 본다거나 아니면은 뭐 회사 같으면은 매출 상황을 본다거나 아니면은 조직이 움직이는 걸 본다거나 할 때 판단을 하고 할 때 본질을 보기 위해 갖고는 어떤 그 속에 깊이 들어있는 네.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훈련 내지는 그런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뭐 지금 하신 말씀은 본질을 파악하는데 좀 충실해라. 네네네. 그런 말씀으로 좀 네. 듣겠습니다. 너무 보이는 네. 거에만 이렇게 연연하지 흔들리다 보면은 본질을 모르는 거죠. 본질을 놓쳤을 때는 심각한 타격을 받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 뭐 우리가 이제 뭐 중요한 판단은 술 마시고 판단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러면 안 예. 되죠. 예. 그러니까 약간 사람들은 뭐 그래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술 취해서 판단하는 술 취한 거와 같은 상황에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제 얘기는 그냥 예를 들어서 그렇죠. 윤 작가가 멋있게 생겼으니까 저 사람은
뭐 말하는 것도 다 진실일 거야. 음. 뭐 사업도 잘할 거야. 음. 아니면 예쁜 뭐 여성분이 지나가면은 아, 저 여성분은 전부 마음씨도 착하고 모든 일을 잘할 거야. 이렇게 착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저 거죠. 예쁜 여성이 마음씨 착한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여기 우리 네네. 방송에서는 하기는 네네. 좀 아, 예, 그건 좀 그렇습니다. 아, 적절하지 예, 않은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죄송합니다. 간에 네네. 보이는 걸로만 해서 현혹될 필요는 없다. 뭐 네네. 그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배운다는 것은 부족하다는 사실을 본인 스스로 인식하고 있다는 겸허의 의미다. 이런 배움도 어느 정도 경제에 오르면 정보의 입력은 줄이고 사유를 해야 한다. 이게 자만하면 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 자만하는 순간 배움을 멈춰서 망하기까지 이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자만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정체성을 갖고 스스로 통찰력을 갖고 계속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려면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여기서 이제 그 겸손 내지는 겸허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겸손과 겸허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 윤 작가님은 생각하기에 틀립니까? 뭐 네. 어떻게 비슷한 것 같죠? 그죠. 비슷한 네, 뜻으로 뭐 저는 그냥 생각이 드는데. 네. 국어 사전에 찾아보면은 뭐 그게 이제 어떻게 뭐 비슷한 걸로 이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하는 것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겸손이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매너, 태도, 외형적인 부분을 이제 뭐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네. 겸허는 자기 자신의 어떤 인터널한 내부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의 어떤 자기 반성, 자기 사유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거. 그러니까 외부적인 건 겸손, 겸손. 내부적인 거는 겸허. 겸허. 이렇게 이제 저는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요. 사람이 이제 뭐 조금 뭐 돈도 많이 벌고 좀 직위도 높아지고 그렇게 이제 또 이렇게 책도 많이 보다 보면은 자기가 뭐 세상에서 제일 잘 많이 아는 것 같고 또 그러다 보면은 자기보다 좀 못 배우고 돈 없고 이런 사람들을 약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되죠. 예, 사람이라는 게. 저절로 예, 어쩔 네. 수 없이. 자신은 모르죠, 근데 그거를. 그렇죠. 자기 자신은 잘 모르죠. 그래서 항상 겸허하고 겸손 부분을 잘 이렇게 이렇게 좀 잘 균형을 맞춰 가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너무 사람이 겸손하면은 비굴해지는 것 같아요. 또 너무 또 자기 겸허한 부분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자기 비하가 될 내가 뭐 이 정도밖에 안 되지 뭐 이런 자긍심이 사라져.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자존감이 너무 높으면은 오만함이 되는 거고요. 자존감이 너무 낮으면은 또 사람이 좀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자기 비하가 돼서. 그렇죠. 그래서 적정한 수준에서 겸손과 겸허가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항상 중요죠. 중용인가요? 중용의 자세가 필요하다. 중용이라고까지 또 뭐 또 어려운 용어를 하나 더 가져오기는 좀 그렇고요. 어쨌든 자기 내부하고 외부의 부분을 좀 균형을 맞춰서 사업하는 데서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고요. 여기서는 또 다른 의미는 배움 부분도 또 해놨는데요. 항상 사람은 또 배울 게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 배울 때 자기가 배울 게 있다고 생각해서 배우는 거하고 나는 지금 배우는 게 있는데 좀 더 배워야지 하는 거하고는 또 차원이 틀린 아, 얘기죠. 그것도 차원 틀려요? 네, 그렇죠. 나는 충분하게 알고 있는데 조금 더 배워야지 하는 거하고 나는 아직까지 배고파. 아직까지 배울 게 너무 많아. 나는 좀 부족한 게 좀 많아. 이런 어떤 겸허하고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겸손함이 없는 배움도 있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보면은 얼른 들으면은 조금 뭐 이해하시기가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해가 되면서 제 자신이 조금 잠깐 좀 부끄러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하네요. 뭐 네. 부끄러울 네. 게 윤작가 같은 그리고 분이면, 네. 제가 지금 또 밑에 이렇게 책 내용 중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이 또 나오네요. 독서나 배움은 일종의 식사행위다. 그리고 사색은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과정이고 배운 것을 자기화하는 과정이다. 다음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수성가한 사장에게 가장 위험한 시간은 그가 계속 성공을 거두고 있을 때이다. 어느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의사결정을 하는데도 항상 성공하는 때이다. 근데 저는 이 문구를
제가 접하면서 좀 의문이 들었어요. 자기가 계속 잘 나가고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으면 행복하고 기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왜 위험한 일이죠? 윤 작가는 행복한 게 시간이 얼마나 보통 시간 물리적인 시간으로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몇 시간? 뭐 뭐 이런 것 같은데. 며칠도 안 되고 며칠도 안 되고. 예. 한 달 그러니까 정도 이렇게 기복이 있는 거죠. 막 이렇게 정말 기뻤다가 또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또 기뻤다가. 예. 그냥 뭐 제가 재밌게 음, 표현을 해보면은 이 행복이라는 건 영어로 하면은 해피잖아요. 네, 해피죠. 예. 근데 해피는 해펀에서 나왔거든. 아, 그러니까 그런가요? 네, 해퍼는 네. 우연한 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우연하게 온 행복이기 때문에 순간에 그칠 수밖에 없다. 이제 음, 뭐 물론 말 장난 비슷하지만 음, 어쨌든 행복이 이렇게 오래 지속되는 경우는 행복이 아니잖아요. 보통 보면은 행복은 짧잖아요. 행복은 짧고 고통은 길죠. 고- 아, 정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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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참 그래서 이게 공감이 이제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그 뭐 여러 가지 자기가 목표로 했는 음, 부분이 사업에서는 뭐 달성됐다고 봤을 음, 때 음, 그 순간은 엄청 행복하죠. 네, 근데 당연히 그게 이제 행복하겠죠. 뭐 하루 이틀 지나고 뭐 한 달 지나고 6개월 지나면은 행복하겠습니까? 행복 안 하잖아요. 행복 안 하죠. 그냥 다른 목표를 또 음, 만들거나 아니면은 거기서 뭐 만족한 사장들도 제가 봤습니다. 그냥 나는 이 정도에서 내가 목표한 대로 달성했어. 더 이상 돈 버는 거는 싫어. 음, 이렇게 해서 그냥 그 정도의 매출에 만족하고 그냥 음, 쉬는 사람을 봤거든요. 아, 그럴 수 물론 있죠. 이제 쉬는데 쉬는 종류가 이제 중요하죠, 사실은. 쉬는 방향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 이야기는 따로 하기로 하고 어쨌건 간에 목표를 달성하면은 항상 허무하게 돼 있어요. 그 허무함을 이제 음, 이 컨트롤을 통제를 못하면은 좀 힘들어진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이걸 이제 저는 그 산 등정을 등산할 때 정상에 올랐을 때 뭐 이렇게 시원하고 기분이 좋잖아요. 음, 근데 그 위에 계속 있으면은 약간 으슬으슬하고 추워지는 느낌 들지 않았어요? 정상에 올랐을 때 또 내려올 준비를 해야죠. 정상에 음, 오르면은 음, 가능하면은 뭐 음, 너무 오래 안 머무르는 게 좋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남자가 정상에 거의 도달하기 직전인 팔부 능선에는 반드시 매력적인 여자가 기다리고 있다. 이게 구부도 아니고 정상도 아니고 왜 팔부 능선이라고 하셨는지 또 한편으로는 작가님 스스로도 사업을 하시면서 팔부 능선에서 매력적인 여성을 만나셨는지 그게 이제 궁금합니다. 지금 네. 뭐 이렇게 미투라든지 아니면은 사회 전반적으로 이제 그 여성의 인권이 지금 그 고양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이제 이런 주제를 다루는 게 상당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네네. 어쨌든 그 제 이야기는 이제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뭐 그건 남자든 여자든 항상 우리는 이성에 관심이 있고 네. 또 뭐 옛날에는 또 이제 그 여자가 좀 아무래도 종속적인 부분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현재도 그런 게 좀 남아 있지 네, 그런 게 않을까요? 한국 남아있죠. 근데 사회. 이제 네. 그런 부분은 뭐 지금 우리가 그런 부분을 주제로 하고 토론하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고, 어쨌든 네. 간에 팔부 사업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승승장구해서 잘 될 경우에 그 여러 가지 유혹이 많다는 의미로 저 뭐야 제가 적은 내용입니다. 실제로 이제 뭐 사업하다 보면은 뭐 술도 마시게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뭐 많은 유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유혹 부분을 나름대로 잘 그 절제하고 컨트롤해야 된다. 제어를 컨트롤 해야만 되는 거지. 거기서 뭐 이렇게 흥청망청 하다 보면은 자기 절제를 못 하다 보면은 최근에 그런 사건이 많지 많이 있죠. 않습니까? 예, 뭐 뭐. 승리 같은 경우에도 또 그런 경우 아니 네네, 그렇고 그렇죠. 예. 또 여러 가지 뭐, 또 뭐 정치가가 한순간에 무너진 경우가 있었고요. 정치가들도 네. 많이 있었고 또,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뭐 꼭 뭐 성적인 부분을 떠나서 그 자제하는 부분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뭐 저는 이제 모범적인 사례도 또 많이 봤거든요. 봤는데 어쨌건 간에
자기 성취도가 높아질수록 절제력이 좀 이렇게 느슨해지는 그런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걸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정상에 오를수록 많은 유혹이 있고 그 유혹을 그렇습니다. 견뎌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네.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기 참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요. 또라이들이 몰려드는 회사가 되어라. 참 재밌는 표현이기도 한데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또라이라는 표현은 뭐 사실은 정상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라서 제가 그냥 알아듣기 쉽게 와닿게 하기 위해서 제가 표현을 했고요. 그냥 뭐 회사를 하다 보면은 뭐 서너 명이 있는 조직에서는 그런 게 필요 없지만 조직이 이제 50명 내지 100명 정도 이렇게 넘어서고 그다음에 회사가 어느 정도 그 뭐 마케팅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상품을 이렇게 출시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소비자들의 어떤 니즈에 좀 충실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니즈에 충실하려다 보면은 우리 내부에서 창조적인 인물이 많아야 되는데 뭐 예컨대 이제 사장이 좀 꼰대스러워서 너무 보수적이고 자기 것만 고집하고 이러다 보면은 직원들이 좀 예의가 좀 안 바르다든가 아니면은 좀 엉뚱한 의견을 낸다든가 뻔한 의견 다 아는 의견을 뭐 이상하게 막 내고 하면은 좀 짜증 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사장 입장에서 좀 참아야 된다 한마디로 그냥 그걸 다 봐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좀 기분 나쁜 의견 그다음에 반대되는 의견 뻔한 이야기 그다음에 뭐 좀 상식에 어긋난 이야기 예의에 바르지 않는 얘기 이런 부분까지도 좀 참을 줄 알아야 되는데 대체로 나이 많이 든 사장들 내지는 좀 자기 주관이 좀 뚜렷한 사장들 이런 분들이 보면은 좀 그 융통성이 좀 떨어지고 인내력이 좀 약하지 않느냐 네, 뭐. 그런 생각. 예를 들면 한번 네네, 얘기해 볼게요. 네네. 우리 윤 작가님이 사장인데 서양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도 다 받아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 용납이 안 뭐 된다니까. 물론 이제 뭐 외국에서는 뭐 다른 어떤 시각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런 어떤 그 상황도 견뎌내고 그런 분위기를 그 용인할 수 있는 사장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제 뭐 상황도 그렇고 그 아이디어 자체도 그런 여러 가지를 받아들이려면은 여기서 표현한 것처럼 또라이 한마디로 또라이 같은 사람이라도 해야 된다. 능력 있고 창의력 있고 제, 그런 인재들을 제 포용해라. 경험을 하나 하면은 뭐 구체적인 사람을 거명을 하면은 그분한테 또 옛날 직원한테 신뢰가 될지 모르겠 신뢰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냥 뭐 어떤 특정 부서에 특히 이제 마케팅이나 편집이나 뭐 아이디어가 필요한 부서에 그 장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뭐 저한테 상당히 좀 무례하게 대했어요, 사실은. 말은 사장님 하는데 거의 뭐 그냥 술 마시면 깽판 부리고 그렇죠. 무리한 게 많이 보이셨네요. 예. 깽판 부리고 뭐 술버릇도 좋지도 않아요. 그러고 술버릇까지. 네, 술버릇도 안 좋고 그다음에 뭐 예의도 별로 없어요, 사실은. 당연히 예의가 없었겠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하고 이렇게 잘 지냈던 거는 제가 그 직원의 어떤 진심도 잘 알고 잘 받아준 것도 있지만 그 직원도 나에 대해 갖고 우리 사장님은 이 정도는 받아줄 거다 이래 갖고 자기도 이제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랬댔는데 참 뭐 그런 분위기를 끌고 가는 것도 뭐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나고 보니까 뭐,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뭐 사장은 이제 꼰대 기질을 보이고 포용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좀 이런 성질 안 말씀. 안 맞아도 좀 참으셔야 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회사 조직에서 담당 임원을 대리 취급하면 본인은 과장이 되고 사장 취급하면 회장이 되는 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임원을 어떻게 돼야 사장 대우를 해주는 게 될까요? 그 이야기는 이제 뭐 뒤에 그 이야기도 같이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은 팀장이
참, 팀장은 뭐, 대리를 한 서너 명 거느리는 사람이 팀장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임원은 또 과장이나 부장을 뭐, 부서 10명, 전체를 책임지니까. 뭐, 여러 예. 사람을 거느리는 그런 사람이 또 임원이 될 그렇죠. 거고, 임원이죠. 사장은 이사를 한 5명이나 10명 음. 거느리는 사람이 사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회장은 누굽니까? 사장을 거느린 사람이죠. 그렇죠. 각 계열사. 예, 이제 뭐 그게 이제 예, 제가 이제 예, 그냥 예, 예. 재미있으라고 한 얘기인데 예. 어쨌건 임원들을 너무 대리 취급하고 과장 취급하고 직원 취급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회사는 그냥 자기가 그냥 대리 취급하면 자기 과장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자긍심도 주고 위임도 어느 정도 하고 책임감도 주면서 반대로 책임도 추궁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의 어떤 임원의 능력도 키우면서 나도 편안해지면서 조직도 커나가는 거다. 그렇게 보는 거죠. 네. 이 문구를 대하면서 참 재밌는 표현이다. 그리고 또 적절한 표현이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또 있네요. 이게 이렇게 제가 질문지를 만들면서 가슴이 설레고 그랬던 이유가 다 있는 것 같아요. 내 가방 안에 손도끼가 들어있다는 점을 알려라. 이거 너무 살벌한 표현 아닙니까? 그리고 진짜 작가님은 기업을 운영하시면서 손도끼를 넣고 다니셨습니까? 손도끼를 안 넣고 다니는 사장이 있나요? 이제 이 말은 좀 약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지금은 이제 이제 사망을 했는데 리관유 싱가포르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네, 총리죠. 이분이 이제 상당히 좀 옥스퍼드 대학교를 나왔을 거야 아마. 그래서 상당히 엘리트 출신이라서 그 싱가포르의 작은 땅덩어리 그러니까 도시국가를 운영하면서 그 나름대로의 어떤 생존을 위해서 옛날에 그 박정희 대통령을 모델로 삼아갖고 국가를 운영해 왔거든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독재입니다. 독재고 엘리트주의로 이렇게 국가를 이끌었던 사람인데 제가 그런 어떤 지금 시대에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다만 그 사람이 리더십을 발휘할 때 회사하고 이제 비유를 하면은 직원들한테 늘 인기 좋고 좋은 우리 사장님은 참 동네 아저씨 같은 분이야. 다 들어줄 거야.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한 칼 있다. 이 부분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윤 작가가 우리 사장님인데 엄청나게 이렇게 많은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참 이렇게 관대하고 이렇지만 한번 화나면은 그러니까 화난다는 게 감정으로 화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어떤 그 사안에서 일을 제대로 업무상? 처리 못하면 마음씨가 좋지만 일이 좀 어그러지고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엄청나게 문제를 일으켰다 하면은 저분은 칼 같은 분이다. 이런 어떤 나름대로 이미지를 필요로 한다는 긴장감을 줄 수 있는 긴장감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 깡패들이 보면은 옛날에 그 시라소니하고 김두한이하고 그 실제로는 싸움은 한 분 세간에는 그 두 사람이 저는 드라마 보고 이제 한 이야기입니다만은 두 사람이 붙으면 누가 이길까 이런 데 대해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예, 실제로 맞습니다. 또 마주쳤대요. 근데 이제 그래요? 째려보기만 하고 그냥 둘이서 술을 거뒀거든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비즈니스에서도 직원들한테 사장이 두려움의 존재는 돼야죠. 이 권위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또 불구하고 그 부분이 이렇게 표시가 나고 막 주먹질하고 욕하고 이러면 안 되지 당연하게. 그렇지만 우리 사장님은 사업이 힘들거나 어떤 그 결단이 있는 분이다. 그래도 나름대로 어떤 그 이성이 필요한 단계에서는 칼같이 할 뿐이다. 이런 이미지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 좀 제가 과하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네. 나름대로 초두에 이야기 드린 바와 같이 어떤 결단하고 과단성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부분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고 말씀하세요. 과격한 표현이 아니었나 했는데 지금 작가님 말씀 들으니까 잘 이해가 되는 것 왜냐하면 같습니다. 좀
제가 쓴 말은 아니지만 이 부분을 와닿게 하기 위해 갖고는 항상 내 가방 속에는 이 도끼가 있기 때문에 안 쓸 수도 있고 쓸 수도 있지만 지니고 다녀야 된다. 지니고 있는 그것을 부분하고 알려야 된다. 예를 들면은 음, 윤 작가가 이 가슴 속에 음, 권총을 한 자루 들고 이렇게 저랑 이야기하는 거하고 무기 없이 이야기하는 거하고는 제가 가지는 두려움의 강도가 틀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겠죠.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뭐 이 회사라는 조직을 반드시 어떤 두려움으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겠지만 상대방이 너무 쉽게 보이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있다. 너무 어렵게 보이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렇죠. 너무 쉽게 보이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적정한 긴장감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뭐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손도끼에 대한 말씀을 좀 듣고 보니까 제가 인터뷰를 하는 게 아니라 사장 수업을 받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자, 새내기 창업자에게 정책 자금이 집중되고 아마추어들의 실패가 잇따르고 있다. 이것은 마치 학도병을 전쟁터로 내몰고 있는 것 같은 양상이다. 저도 이 말씀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미국의 그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는 실패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은행에서 대출을 더 잘해주고 이렇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한국은 이런 부분이기하고는 좀 많이 멀지 않나요? 제가 이제 이 내용을 쓴 부분은 좀 정부나 이런 데서 좀 이 기업인들을 이렇게 교육시키고 기업인들을 배출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좀 아쉬움이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뭐 사실 대학생들이나 뭐 젊은 청년들을 그 창업자로 이렇게 스타트업 기업으로 이렇게 많이 키우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사실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예. 그 다음에 또 기성인들 또 이렇게 뭐 이렇게 부추겨 가지고 사업을 더 잘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너무 그 모르는 세상을 너무 모르는 그 창업 대학생들을 너무 뭐 정책 자금을 아이디어 하나만으로 이렇게 내보내는 거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냥 총만 들고 여기 전투복 입고 여기 뭐 방탄복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무기를 다른 무기도 다 장착을 하고 내보내야 되는데 예. 그리고 또 육탄전에 대비해서 뭐 무술도 어느 정도 가르쳐서 이렇게 전쟁터에 내보내야 되는데 단지 총만 하나 딱 들고 내보냈다. 저는 정책 자금이라는 총만 갖고 내보냈다. 이런 부분에서 오류가 많이 생기니까 결국은 그 창업자 학생들이 뭐 사회에 나가서 뭐 이제 실패하고 하면은 젊은 애들이 뭘 알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신용 불량자 되고 해서 저는 너무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배경은 무슨 얘기냐면은 전체적으로는 동의하지만 그 아이디어 많은 창업자한테 금융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조직 다루는 방법도 어느 정도는 기본적인 교육을 시키고 해서 총체적인 그 오케스트라 지휘 방법을 어느 정도는 터득하고 보내야 되는데 그 기간이 뭐 그렇게 길게 잡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컨셉만 어느 정도 잡아주면은 나중에 필요할 때 또 디테일하게 그 심화 교육을 받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냥 단지 아이디어 하나만으로 이렇게 세상에 내보내다 보니까 그걸 아이디어가 실패할 경우에 바로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제 말 뜻은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단지 뭐 학생들을 많이 내보내는 게 나쁘다, 좋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덧붙여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아무래도 뭐 이제 한번 사업에 실패하거나 뭐 이런 분들이 사업에서 성공할 확률이 처음 나가는 학생들이나 창업자들보다는 훨씬 더 높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실패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좀 정부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저는 여기 아이디어를 뭐 이렇게 기록을 했지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사실 제가 뭐 상당히 오래됐지만 세금 낸 그
텍스 포인트라고 세금 포인트라고 있거든요. 아시나요? 아, 뭐 그런 제도가 있다는 얘기는 들어봤습니다만. 네. 그게 이제 5,000점이면 엄청난 거거든요. 5,000포인트.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세금을 뭐 5억 정도 냈다는 거죠. 세금만. 그러니까 세금만. 이제 예를 들면은 부동산 매매 차익으로 세금을 5억 정도 내는 거는 좀 그래도 쉬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업을 해서 통해서? 5억 내는 거는 엄청나게 국가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포인트 어디 그것도 쓰여집니까? 2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20년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으로 치면은 어마어마하네. 세금을 뭐 한 10억이나 20억 정도 냈다고 세금만. 봐야 되겠죠. 그건 제가 제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그렇게 세금 많이 내다가 사업을 실패했을 경우에 국가에서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개런티를 해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냥 지금처럼 현금 나눠주는 게 아니고 일종의 보정 같은 거죠. 5억의 세금을 냈으면은 5억만큼 국세청에서라든지 정부에서 이 부분을 대출이라든가. 신용 대출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그 개런티 보정을 해주면은 좋잖아요. 아, 당신이 이제까지 국가에 이 정도 기여를 했으니까 그만큼 당신이 그러다가 실패를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 5억 했으니까 2억 5천까지는 뭐 한번 무담보로 무담보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말. 지금 그 신용 불량 돼 가지고 뭐 국가에서 대출 받으려면은 뭐 뭐냐 세금 체납 안 된 사람 신용 등급 몇 등급 하는데 솔직히 말해갖고 기업인들 중에 망해갖고 신용 등급 제대로 되고 세금 제대로 지금 미납 안 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탁상 공론이라는 거죠. 저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사실은. 네. 알겠습니다. 너무 좀 열냈네요. 그 세금에 그런 포인트가 있는 것도 오늘 처음. 그리고 듣는 세금 것 같습니다. 포인트라는 게 혜택이 뭐가 있는지 알아요? 네, 어떤 너무 포인트 웃기는 건 네. 세금 포인트 줘갖고 국세청에서 혜택이라는 게 너무 웃기는 거예요. 그냥 그 세금 납부 유예 있잖아요. 돈 내는 게 아니고 약간 뒤로 약간 밀어주는 뒤로 거. 밀어주는 거. 그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또 하나는 예. 세금 그 납부 영수증인가 뭐 그런 저 증명서 이런 거 때려올 때 전화 한 통화로 된다는 거. 아, 그게 너무 좀 탁상공론 아닌가요? 저는 그런 부분이 너무 아니 그렇게 세금 많이 낸 기업인들에 대한 그 우대치고는 너무 좀 웃기는 거다. 지금 작가님께서 네, 약간 좀 한탄을 좀 하고 예. 계셨습니다. 네네. 네, 이제 지금이라도 그런 기업인들한테 조금 그 많은 혜택 내지는 국가에서 정책의 어떤 방향을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냥 아이디어입니다. 네네. 아니, 네, 저도 네. 뭐 그런 어떤 정책이 좀 뒤따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성공의 사다리 위로 올라가는 당신의 스웨터, 셔츠 등짝에는 늘 사격 표시판이 붙어 있다. 당신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고 있는 순간부터 어딘가에는 당신의 실패를 염원하며 당신의 등짝을 겨누는 자들이 있다. 어떤 마피아가 한 얘기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은 네. 이렇게 성공의 사다리 이렇게 올라갔을 때 누군가의 표적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게 그 어떤 성공의 사다리를 올라가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내려오라는 말씀입니까? 두 개 다 아니죠. 그게 아닙니까?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이제 그 마피아 경영학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 마피아 경영학이라는 게 저자 미상입니다. 그러니까 저자가 자기 마피아다 이름이 보니까, 예. 마피아다 보니까 자기 이름을 자기 공개하면은 자기를 공개 안 했겠죠. 그대로 목이 날아가니까 이름은 공개 안 하고 중간 보스 이상의 어떤 수준 높은 보스가 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 내용에 보면은 뭐 이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이 어느 정도 성공하고 하면은 사람이 약간 좀 질투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에 대한 질투도 있지만 잘 모르는 사람 불특정 어떤 잘 모르는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 성공하면은 괜히 배 아픈 심리가 있는 거죠.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죠. 손뼉 쳐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중에 일부는 아이 나는 이렇게 뼈 빠지게 고생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데도 안 되는데 저 친구는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별로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뭐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너무 성공하다. 괜히 기분 나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이 체계처럼 보통의 경우 텔레비에 나오는 사람일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러다가 어쩌다가 내랑 어떤 비즈니스 관계가 됐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괜히 선입견을 갖고 질투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업하면서 제일 좀 그러니까 어느 정도 궤도에 들어섰을 때 제일 경계해야 될 부분이 평판이라든가 아니면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어떤 관리도 필요하다. 통상적으로는 뭐 자기 직원 관리하기도 힘든데 무슨 뭐 세상 관리를 하느냐 이렇게 하지만 제 이야기 요점은 인기를 관리하라는 게 아니에요. 인기 관리하는 거하고 틀려 지금 이야기는. 네네. 불필요하게 세상에 오해를 받을 필요도 없고 불필요하게 그 인기를 막 이렇게 얻으려고 애쓸 필요는 없지만 미움받는 행동은 가능하면 좀 자제하는 게 좋겠다 이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떤 정치인이 뭐 사소한 어떤 뭐 음주운전을 해갖고 이 저 뭐야 만약에 이제 그 신문에 났다. 근데 탈락하고 막 A라는 국회의원은 대충 그냥 넘어가는데 B라는 국회의원이 뭐 그랬을 경우에는 엄청나게 막 세상이 시끄럽잖아요.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기업인도 어떤 기업인은 뭐 조금 뭐 문제가 좀 불거져도 그냥 넘어가는데 어떤 기업은 온 동네방네 여러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막 댓글도 달고 질타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유명인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어느 정도 궤도에 들어선 중견기업 사장님들은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니냐 그런 의도로 썼습니다. 네. 네. 자, 세상에는 한 번쯤 성공하는 사람 많지만 그 성공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사람은 드물다. 언젠가는 망할 수 있다는 가정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 배가 낡으면 바닥에 구멍이 나는 법이다. 자,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권투 챔피언이 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정말 힘든 일이지만 그 챔피언을 유지하는 게 저는 더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이 성공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가 있을까요? 사실 한번 말씀하신 대로 한 번 성공하기도 힘들죠, 사실은. 아,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럼요. 한 번 예를 들어 산에 비유하면은 한 뭐 번 에베레스트 여기에는 뭐 성공하는 사람이 많지만이라고 표현했지만 그것도 쉬운 거는 절대 아니죠. 에베레스트가 뭐 8,000m 고봉이지만 그러고 뭐 요즘은 뭐 쉽게 올라간다고 하지만 에베레스트 올라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사업에서도 예를 들면은 뭐 이게 완벽한 기준은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통념상 성공 뭐 나름대로 사업해갖고 성공했다고 하면은 코스닥 상장 뭐 어느 정도 한다면은 그래도 사업에서 궤도에 올랐다 이렇게 뭐 제가 한번 감히 표현을 아, 그럼요. 해보면은요. 예. 네. 실제로 2007년도에 코스닥 상장하셨죠? 아니죠. 2003년에 했죠. 2003년에 하신 겁니까? 네네네. 근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궤도에 성공하기가 힘든데 그 성공 부분도 제가 이제 막가제 앞서서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뭐 그런 성공을 가지기도 힘들지만 그런 성공을 유지하는 부분은 가지는 부분은 열정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자기 나름대로 뭐 이런 여러 가지 운도 작용을 하겠지만 두 번째까지는 운이 작용할 수 없다는 거죠. 결국. 그런 한 번은 있었네. 운이 될 수 한 있지만 번은 두 번 운이 세 번 운은 안 되잖아요. 보통 그렇죠. 로또는 한 번 당첨될 수는 있지만 두 번, 세 번은 힘들잖아요. 아유, 그 한 번도 뭐 거의 한 번도 불가능한 한 번도 안 얘기죠. 되죠. 예, 한 번, 저 똑같아요. 두 번은 고사하고 한 번도 그건 안 되죠. 네. 근데 이제 유지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한 어떤 내공, 절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절제가 필요하다. 아니 너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니까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기 몸집이 커지는 부분 내지는 자기 몸집에 대해서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절제가 필요하다. 저는 이제 여기서 회사를 예를 들면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태리에 가면은 중소기업들이 엄청 많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몽브랑 만년필
엄청 큰 회사 같죠. 네네 그렇게 알고 그냥 있는데. 뭐 조그마한 뭐 패밀리끼리 하는 회사거든요. 음. 그런 외국에 가면은 그런 회사들이 너무 많아요. 아. 특히 이태리나 핀란드나 뭐 이런 나라는 그런 게 많거든요. 우리는 이제 기업이라 하면은 뭐 주로 뭐 몇백 명, 몇천 명 되면 돼야 엄청난 회사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들은 요즘 이제 그런 용어가 나왔습니다만은 강소기업이라고 네네 작지만은 강한 기업. 강한 그 말 뜻대로 네, 그래서 그런데 강한 실제로는 음. 회사 인원은 조직은 뭐 30명밖에 안 되지만 음. 뭐 매출은 3천억 정도 되고 그 음. 다음에 또 글로벌 기업이다. 기업이고. 이러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특허가 대단하죠. 뭐 보통 회사는 한두 개밖에 없는데 거기는 30개 정도 있고 한두 개도 힘들죠 사실. 예, 그런 회사가 진짜 내가 알거든요. 그런 회사가 바로 강소기업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물론 이제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이런 데서 강소기업이라는 용어 자체가 있긴 하지만 저는 이제 뭐 단어만 이렇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회사들을 보면은 나름대로의 어떤 사장의 어떤 절제라든지 그 오너십에서 오는 철학이 확실하게 이렇게 발휘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런 회사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려면은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절제가 필요하지 않느냐. 자전거로 비유하면은 자전거를 막 달리다 보면은 도저히 멈출 수 없고 계속 밟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멈추면 네. 그래서 넘어지는 거. 쓰러지지 않을 만큼 적당한 속도를 해서 내가 앞으로 갈 길이 그냥 5km 지점만 더 가면 되면은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그쵸. 앞으로 갈 길이 500km나 남았다. 음. 그러면은 지금부터 속도를 조절해야 되잖아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도 갈 길이 500km 남았다고 했으면 제가 안 망했을 거예요. 그냥 이걸로 여기까지 이 정도 성공하면은 여기까지인 줄 뭐 알고. 계속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별 생각 없이 그 철학 내지는 그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뭐 성공했다고 볼 수 없고 실패했다고 봐야 되겠죠. 충분히 뼈 공감이 아픈 되고. 부분을 네. 또 건드려 주시네. 네, 충분히 공감이 되고, 네, 가슴이 그래서 이런 와닿는 그런 점에서 말씀입니다. 예. 저는 정말 후배 사장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막 보면 자기 힘 닿는 대로 그냥 사회가 채찍질하고 주변에서 칭찬하고 이렇게 북돋우는 부분에서 정신 못 차리고 막 달리는 그런 그 로데오에 나오는 망나니 말처럼 그냥 자기 힘 있을 때 그냥 힘을 최대한 발휘하는 그런 사장님들이 많이 있는데 힘 조절이 필요하다. 골프에만 힘 조절이 필요한 게 아니고 힘을 어느 정도 조절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도 이렇게 제가 있는 거죠. 네.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요, 뭔가 이렇게 그 후배들에게 하실 말씀이 굉장히 이렇게 막 넘치시고 많으신 것 많아요. 같아요. 예, 그래서 네. 제가 일단 오늘은 뭐 사장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드리지만 이걸 시리즈별로 해서 제가 테마별로 해서 지속적으로 좀 같이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좀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네. 좀 아픈 질문이시기도 하겠지만 사업이 한참 성공을 구가하고 있을 때 고향 친구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1억을 빌려준 적이 있다. 당연히 이자도 없었다. 수년이 지나가서 내가 어려워지고 이제 채무자가 되고 이렇게 파산을 했을 때 그 돈을 바꾸자 부탁을 했지만 딱 잡아댔다. 차용증도 발행해 줄 수 없다고 했다. 이미 10년이 지났으니 그 친구는 그저 눈 한번 감으면 1억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작심한 것 같았다. 자, 이때 많이 힘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100만 원도 굉장히 소중한 그런 때였을 텐데 그 친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어떻게 견뎌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난 또 질문이 다른 질문인 줄 알았더만 뭐 견디는 아니 뭐 제 질문은 그렇더라도 뭐 좀 네. 하시고 말씀이 있으시면 좀 그 세상이 이제 그 요새는 뭐 지금도 1억이면 큰 돈인데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네네네. 1억이라는 그렇죠, 돈이. 그렇죠. 근데 그걸 차용증도 안 받고 그냥 빌려주신 거잖아요. 사업하다 보면은 뭐 차용증 안 받고 빌려줄 때도 있고 또 저는 뭐 그것도 솔직히 좀 자만이 그런 아니신가. 자만이죠. 네, 그렇게 생각이 자만이고 듭니다만. 그런 뭐 그때는 1억이 뭐 별 주머니에 그냥
만 원짜리 하나 꺼내는 기분으로 이렇게 준 그런 거니까 그런 거고요. 아,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약간 자만도 있고 또 뭐 1억 정도야 뭐 이런 어떤 뭐 그게 자만이죠. 뭐 그런데 결국 못 받으신 것 같은데요. 이 책 내용으로 봐서는. 그게 궁금했습니까? 아니 뭐. 어쨌든 못 받았고요. 네네. 못 받았고 그게 뭐 1억뿐만 아니고 뭐 사실은 대체로 전체적으로 보면은 몇십억 되죠. 뭐 뭐 그런 웬만한 경우가 서울의 빌딩 뭐 한 이제 채 꼭 값이. 빌려준 부분이 네.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하다 보면은 뭐 투자하는 부분도 있고 또 푼푼이 뭐 1억은 그래도 단위가 좀 크지만 뭐 1천만 원, 2천만 원 이런 단위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그런 경우가 많은데 가슴이 아프죠. 뭐 사실은 처음에는 이제 뭐 그 부분이 뭐 큰 돈이 많을 때는 그 부분이 큰 돈이 아닌데 그렇죠. 말씀하다시피 이제 뭐 돈이 좀 아쉬우면은 1,000만 원도 아쉬운데 막상 받을 때는 상대방은 뭐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뭐 이 친구한테 안 줘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해서 지금은 사실은 마음은 정리가 벌써 시간도 오래됐고 해서 마음은 접었고요. 그걸 받을 돈이라고 생각하면 이 도저히 잠 안 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처음에는 그게 받을 돈이라고 생각하니까 저도 뭐 잠 못 이루었죠. 그렇지만 지나고 보니까 결국은 그건 나 오만에 대한 어떤 대가로 대가? 그냥 뭐 술집에서 술값으로 지불한 거다 이런 정도로 생각을 습관이 좀 하고 과합니다만. 네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기도 했고요. 네. 뭐 지나가면서 또 나도 반대쪽도 또 생겼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뭐 내가 또 친구한테 돈을 빌려갖고 못 갚은 경우도 또 생겼고 그래서 아 이게 세상은 돌고 도는구나. 뭐 물론 딱 당사자한테 돈을 주고 받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3쿠션, 4쿠션으로 이렇게 뭐 내가 못 받은 것도 있지만 내가 못 준 것도 있다는 거죠. 뭐 그래서 그냥 셈셈으로 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하게, 사실 네. 노래 가사 중에 이런 가사도 있잖아요.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이다. 뭐 이런 네. 가사도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아픈 질문을 좀 드려서 아니 네, 죄송합니다만, 상처 네. 뭐 사업에 있어서도 사장을 객관화시켜줄 코치가 필요하다. 바로 멘토다. 훌륭한 멘토를 만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성공의 길목에 들어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요. 좋은 멘토란 어떤 멘토이고 또 좋은 멘토를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골프 치시나요? 네, 예전에 쳤습니다만 지금은 안 치고 있습니다. 예. 그 골프에 비하면은 뭐 카트를 같이 타고 가는 운전은 사장이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훌륭한 멘토라는 건 카트 옆에서 타서 사장이 잘 운전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안내해주고 뭐 벙커가 있다든가 아니면은 뭐 둘러간다든가 이런 부분을 이제 나름대로 옆에서 얘기해 주는 건데요. 뭐 멘토라는 건 다 그렇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멘토라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 테크니컬한 부분, 이런 기술적인 부분을 떠나서 멘탈의 어떤 정신적인 부분을 뭐 이야기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듣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회사에서 자문역이나 고문은 주로 이제 기술적인 고문 내지는 영업 고문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여기서 적은 멘토라는 부분은 정신적인 비전을 같이 공유하고 철학을 회사의 어떤 이데올로기를 정립을 하고 사장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부분으로 제가 썼거든요. 테크니컬한 부분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역시 멘탈적인 네, 정적인 그렇습니다. 부분이다. 네. 이런 말씀이네요. 그래서 이제 네네. 훌륭한 멘토라는 부분은 나름대로 그 사업 경험도 어느 정도 돼 있고 나름대로 그 또 철학도 겸비한 그런 분이라야 가능하겠죠. 그냥 뭐 돈만 많이 번 사장님들이야 뭐 엄청나게 많고 그런 멘토야 많죠. 그다음에 또 교수분들은 뭐 사업 현장에 한 번도 나가보지도 못하고 기름도 한 번도 만져보지 않은 분들이 이론만 뭐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제가 뭐 폄하하는 건 아니고 그런 분들은 뭐 한계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이제 경험도 있고 나름대로 어느 정도
정체성도 정립된 그런 멘토가 이제 그러니까 이론과 실제와 어떤 정신적인 부분이 다 이렇게 네. 합쳐져 있는 그런 멘토가 네, 가장 네. 좀 이상적이다 이런 네.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질문서를 작성하면서 이 책을 보면서 대부분 다 이해가 됐는데 이 부분은 진짜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처음부터 내가 먼저 취하려고 하면 안 된다. 내가 먼저 상대의 먹잇감이 되어야 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좀 모르겠습니다. 아, 그 부분은 이제 뭐 보통 회사 이게 이제 멘토하고도 관련된 거죠. 아닌가요? 네네네. 오케이, 오케이. 제가 이걸 쓴 이유는 회사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융성해지거나 이렇게 하면은 쉽게 얘기해서 잡상인들이 많이 오죠. 네, 이제 뭐 그렇습니까? 물론 이제 R&D하고 이런 회사들은 좀 철저하게 출입증으로 해서 이제 막아야 되겠지만 제 얘기는 좀 보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뭐 보험회사에서도 올 거고 또 뭐 저 뭐야 우유 파는 아주머니도 오실 거고 신문 배달하는 사람도 올 거고 뭐 여러 사람이 저 와서 뭐 또 자기 세일도 하고 또 뭔가 저 사장하고 해서 만나서 부탁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보통은 그런 부분이 엄청 귀찮고 좀 싫잖아요. 대부분 무시하죠. 무시하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그 부분은 뭐 무시하는 부분 그 업무하는데 방해가 되면 곤란하겠지만 어느 정도는 그 부분을 나름대로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은 뭐 저도 이제 뭐 사업 한 망해서 보험 설계사도 해본 경험이 있긴 하지만 보험 설계사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시네요. 네. 그래서 그 심정도 알고 그런데 어떤 회사 방문하면은 뭐 나름대로 그냥 묵인해주는 회사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회사는 그냥 문전박대하는 회사도 있고 치를 못하게. 어떤 회사는 아니 뭐 좀 차도 한 잔 대접하는 그런 회사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느 쪽을 선택하라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나름대로 외부적인 그런 평판이나 이런 부분을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선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이죠. 약간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는 게 요즘 정부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참 많은 컨설팅이 있습니다. 이제 무료 컨설팅이 많죠. 뭐 인사 노무 컨설팅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조직에 대한 컨설팅, NCS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기술적인 부분, 뭐 친절 교육, 엄청나게 많은 교육과 그 다음에 무료 컨설팅도 많고, 그게 전문가들이 많이 이제 그 인력 풀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부의 어떤 그런 그 정책 자금만 신경 쓸 게 아니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그 무형의 컨설팅 부분을 많이 활용을 하시면은 그분들이 참 뭐 산업 현장에서 이렇게 고급 인력으로 일하시다가 퇴직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인맥이라든가 그 기술이 상당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꼭히 우리 회사하고 이렇게 딱 맞춤형이 아니다 하더라도 보통은 우리 회사하고 맞춤형이 아니니까 이렇게 거절하는 경우가 많은데 맞춤형이 아니더라도 그분들하고 교류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시간을 좀 어느 정도 할애해서 보내다 보면은 엄청난 이 보물을 발견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뭐 방문하는 분들 내지는 컨설팅하는 분들을 좀 많이 활용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네. 네. 하여튼 좀 어떻게 보면 또 한편으로는 또 문을 개방하고 또 네, 포용력을 가져라 네, 그런 네, 말씀인 것 네, 같습니다. 미쳐서 살다가 깨어서 갔다. 돈키호테의 작가 세르반테스의 묘비명이죠. 네. 작가님께서 또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나도 그동안 미쳐서 살아왔고 지금도 미쳐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현재 사장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이나 또 입문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나이가 이제 젊은 뭐 창업자나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은 정말 열정적이죠, 사실은. 그 열정이 무기야. 그렇죠. 열정이 무기이기 큰 무기죠. 때문에 내 지르고 달리는 부분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지혜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아, 근데 이제 보통 또 나이 드셔갖고 한 40대 후반부터 창업하시는 분들은 너무 또 조심성이 좀 많고 또 아는 것도 많으셔갖고 이 좀 그 행동이 좀 늦고 느리죠. 동력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저는 기업도 대중소 기업의 어떤 상호 협력이라는 부분도 요즘 많이 화두로 이렇게 작용하고 실제로 그런 지원 사업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도 시니어하고 주니어 그다음에 새내기 이런 부분이 잘 좀 활용이 돼 갖고 조합을 이뤄서 회사가 참 나갔으면 좋겠고요. 회사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뭐 꼭 그렇게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가지의 어떤 전문 분야가 있겠지만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되라는 그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사장이 이제 뭐 내가 뭐 이 전문 기술만 알면 되지 뭐 회계나 세무 부분까지 알 필요가 있겠느냐. 물론 뭐 그런 너무 전문가 수준은 아니더라도 수준까지는 갈 필요가 있겠지만 대강 업무 흐름은 이렇게 흘러가는 거다. 이 정도는 파악하고 있으셔야 나중에 그 부분을 수습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직원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데도 도움이 될 거고. 그래서 한마디로 사장은 만능꾼은 아니지만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은 좀 유지를 해야 된다. 그 부분은 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2시간여 가까이 이렇게 인터뷰를 해주신 최성국 작가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2시간여 동안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하다 보니까 제가 우문을 하고 현답이죠. 우문 현답의 시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많이 배우고 귀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작가님 지금 한 2시간여 가까이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책으로 이렇게 썼지만 이걸 다시 또 윤 작가 덕분에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이제 못 담은 이야기를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감회가 새롭고요. 글로 쓴 내용에서 또 표현 못한 부분이 또 제 입으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약간 당황스러운 부분도 있고 어쨌든 간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신 윤정훈 작가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요. 여러분들 사업에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 텐데 사업에서 꼭 성공하시고 꼭 대박 나십시오. 화이팅!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사장의 품격으로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윤큐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